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정치 토크 코너입니다. 진수희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 두 분의 정치 아는 누나들 초대하는 시간이죠. 오늘 두 분 모습 유튜브 라이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분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를 향해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노회찬 의원하고 두 분 다 좀 인연이 있으세요? 진수희. 저는 이제 2004년에 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노회찬 의원도 비례대표로 플러스 민주노동당의 9명의 비례대표가 맞아요. 들어오셔서 2004년 17대 국회가 참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고 저도 보람도 있었던 그런 국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최민희 전 의원. 저는 뭐 그냥 같은 물에서 네, 늘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바라보던 선배처럼 그렇죠. 네, 노동운동 예. 저도 물론 노동운동권에 좀 있었으니까 선배고 예.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후로는 저는 저분이 한국의 오바마가 될 수 있을까? 좀 이런 시각으로 계속 지켜봐 왔던 분입니다. 네, 네. 근데 참 대단한 게요. 그때 2004년에 그때 들어오셨던 노회찬 대표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계속 국회에서 주장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저런 거를 그러니까요. 해 막 이랬었는데 예.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씩 채택되는 걸 보면서 와, 이 진보 정치에 정말 싹을 틔운 정도를 맞아요. 넘어서 꽃을 피우는데 정말 공을 세우신 노회찬 의원이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그 2007년에 530만 표 차로 지고 당시에 정동영 후보께서 끝나고 나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그랬죠. 가치 지향을 내걸어야 될지 몰랐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당시에 그때 민주노동당이 네, 무상복지를 맞아요. 주장하면서 그걸 과감하게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개혁 진보 이 진영의 가치 지향을 세운 것이죠. 그 중심에 노회찬 전 대표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온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계속 많잖아요. 줄 서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노회찬 의원이 우리 정치판에 굉장히 보기 드문 정치인이었고 맞아요. 앞으로도 당분간 보기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 예. 그래서 그의 부재가 더 커 보여서 더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지금 그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의원직 상실해서 의원 신분이 아닌 상태로 총선을 치르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정치자금법이 2004년에 그 오세훈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는 워낙에 고비용 정치 때문에 그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줄이는 그래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사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면 공정성 부분에서는 공정성은 별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치인은 그룹을 나눠보면 현역 의원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현역은 지냈지만 원외 그렇죠. 그러니까 비현역인 원외 이제 정치인들이 있고요. 또 신인이 있고. 그다음에 완전 정치 신인이 그렇죠. 있는데 이게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현행 정치. 현역만 유리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비유를 하는 게 트랙 경기를 할 때 현역 의원들은 제일 트랙 안쪽을 도는 그룹이고요. 원외들은 이제 중간쯤에 있고 제일 먼 트랙을 도는 정치 신인들. 이거를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게 하는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정성을 좀 담보하는 쪽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과연 어떤 지점에서 딜레마냐면 이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되는 칼자루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불리하게 안 만들겠죠. 안 만들고 현역 의원들은 오로지 예. 죄송합니다만 자신들의 후원금 상한액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올릴까 이 궁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치자금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좀 딜레마를 느낍니다. 네. 정치 관련 쟁점의 대부분이 사실 그래요. 선거구제 개편 얘기 나와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 얘기 나와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이 그걸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개특위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특위를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안일 뿐이고 그 특위를 국회의원들이 구성하다 보니 그게 또 다 연결돼서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제 뭐 1당 추천, 2당 추천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예. 그 추천 받아서 온 분들이 또 자기를 추천해준 정당의 생각을 자꾸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각 당을 대변하지 않고 상당히 개혁적인 안을 그쪽 민간에서 내더라도 나중에 다 빠져요. 그러니까. 법 개정 처리할 때는. 예, 맞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정치자금법까지 좀 나눠봤고 오늘의 이 정치하는 누나들 토론 주제는 지금 협치 내각입니다. 청와대에서 밝혔어요. 지금 야당 인사들을 내각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까지만 언론에 나온 상태예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직은 다 함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이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협치내각 딱 들으면서 웬 뜬금포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뜬금없다. 왜냐하면 협치내각이라는 게 네이밍을 그렇게 해서 그랬지만 결국은 그게 연정이거든요. 연정이죠. 근데 연정이든 협치를 내각이든 하려면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우리가 흔히 래퍼라고 하는 그런 게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 제 기억으로는 불과 얼마 전에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연정 얘기하니까 추미애 대표가 연정 가능성 0%다.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했었고 예. 사실은 지금 그 협치내각의 대상이 자유한국당에게까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난 1년 내내 자유한국당을 우리 민주당에서 적폐 청산돼야 될 적폐 세력이라고 했는데 네. 그 적폐 세력과 연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제가 듣기에는 조금 뜬금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우선 이 여당이 얘기하는 협치는 전국 운영의 불가피성에서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협치 내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게 진짜 협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협치 내각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협치 내각 없이도 협치를 잘할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조건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장난 같지만 맞는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협치라는 게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럼 협치의 조건이 뭘까? 그래서 그럼 이 협치의 조건에 대해서 고민한 분들이 있을까 하고 제가 기사를 쭉 찾아봤더니 네. 각 당이 협치의 조건을 다 내걸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바른미래당이 선거구제 개편하고 연동돼야 된다. 개헌 논의와 연동해야 된다. 그렇죠. 협치라는 것이. 예. 그다음에 평화당의 경우가 한국당을 배제해야 협치가 가능한 거다. 이런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적폐로 매도하는 것을 멈춰달라. 예.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개혁되길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그럼 자유한국당이 지금 적폐 매도를 당하지 않을 만큼 자기 개혁을 했냐? 하고 있느냐? 예, 이것과는 별개로 만약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협치를 얘기한다면 그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보여줄 새로운 보수의 기치와 새로운 보수적 정치 문화. 그거랑 연결되겠죠. 네, 그거랑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조건은 집권 여당의 불가피성, 민생 입법을 해야 되는. 국회 의석 과반이 안 되고 그게 불가피성하고 김병준 비대위의 구성.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우도 이제 당대표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협치를 논의해 볼 정도의 조건, 최소한의 조건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바른미래당이 얘기하는 것 중에 선거구제 개편 부분은 저는 지금 즉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소한의 정책적으로 동의되는 부분부터 알겠어요. 시작하면 뜬금없다고 하셨는데 여러 조건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 의원이 말씀하신 전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협치 내각 을 던졌잖아요. 여당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 당들이 막 이제 설왕설래 이제 갑론을박 논의를 하는 이 과정이 결국은 대화하는 과정이고 소통하고 이제 타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협치일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각 당이 내거는 이런 조건들이 과연 이 여당이 제안한 협치 내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일 것이냐 아니면 대놓고 반대하기 좀 그러니까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일 건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비대위원장 본인은 아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한국당 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한두석 그러니까 몇 개 야당한테 주어지는 그 자리라 그래봤자
한 석 내지는 두 석 정도인데 과연 한두 명의 장관이 입각한다고 해서 그가 속해 있는 정당이 다 이제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입법에 똑같은 생각으로 다 동의를 해줄 거냐. 한 명 장관 들여보냈다고 해서. 그것도 조금 저는 퀘스천 마크고요. 또 장관으로 들어가 봤던들 권한은 별로 행사할 수 없으면서 네. 책임은 나중에 온통 져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상당히 부정적이시네요. 부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네. 부정적이지만 네. 야당으로서는 짚어야 될 쟁점들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그러나 어쨌든 여당이 이제 협치 내각까지를 주장한 건 나름 협치를 해보겠다는 방법론까지 고민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방법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놓여진 많은 의제들이 다 정파적이긴 하지만 지금 시급히 정파를 넘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과제가. 우선 한반도 평화 과제는 이건 여야를 넘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평화에는 합의한다 이거거든요. 평화하고 민생이죠 뭐.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민생이잖아요. 근데 민생이라는 것이 민생일 때는 다 동의하지만 이게 경제 운용의 방법이 되면 가장 정파적인 게 또 그렇죠,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급하게 민생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궤도 수정을 해라. 근데 그거는 저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해라. 이거는 이미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예. 그 속도 조절이 더 필요하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제를 좀 좁혀서 알겠어요.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진수희 전 의원도 정확히 지적했는데 장관 자리에 올랐을 뿐이지 권한이 없다면 되겠느냐. 또 장관 하나 갔다고 그 당이 전부 다 정부 여당 법안에 다 찬성하겠느냐. 그 전제는 장관 하나가 뚝 가는 게 아니라 당대 당 차원에서 그 당이 원하는 어떤 정책은 어떻게 받아주겠다. 장관 어느 특정 분야 장관에 어느 당이 오면 그 당의 노선과 색깔을 가지고 그 분야 정책을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이 입각하는 이게 사실상의 연정이죠. 그러니까 장관이 입각하는 거는 최종적인 결과이고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이르기까지 그 해결해야 될 참 많은 그 전제들이 있는 거죠. 네. 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일단 두 분 다 말씀 잘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여의도에 국회 앞에 돗자리 깔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선거가 아직 다음 선거가 한참 남아 있잖아요. 2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정당들이 선거가 코앞에 있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총선은 뭐 1년 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여당의 무한한 포용력과 양보가 전제된다면 근데 저는 경제하고 관련해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이 정부의 정부 철학이라서 이거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이나 좀 보수적인 야당들은 참여하기 어렵죠. 참여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평화당 정의당하고 얘기가 돼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경우.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의 가능성을 보는 게 김관영 원내대표 정도의 생각이라면 그 정도는 수렴이 되지 않겠냐. 그럼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정도가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대화가 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념화 돼버렸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자영업자 문제도요. 대책. 이게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 재택을 얘기할 때 임대주와 자영업자를 이제 되게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현상이 있고. 그런데 오늘 나온 한 자료에 따르면 보도를 보니까 사실상 신촌처럼 그렇게 늘 잘 되는 번화가의 가게들도 실질적 공실률이 거의
반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자영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건물주도 힘들어지는 거죠? 건물주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그 지점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대립적인 관점에서 서로 살기 위하여 상생이라는 게 관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현실이 강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민희 전 의원은 가능한 한 바른미래당까지 좀 넓혀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 여당이 이왕에 협치를 한다고 했으면 거기까지 제가 대화를 해봐도 바른미래당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면 귀 기울일 것도 많고요. 자, 답변해보세요.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 제가 보니까 1년 지나면서 여당이 굉장히 많이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구나. 네. 그렇지 않으면 이 국정 운영이 안 되는 현실을 이제 절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서요. 뭐 지난 1년 동안 약간 어떻게 보면 오만했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좀 굉장히 조금 유연해지고 넓어지고 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좀 국회 차원에서도 대화 타협 뭐 꼭 협치 내각이 아니더라도 사안별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본에까지는 도달했다. 이런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협치 내각에 대해서 처음 토의 시작할 때는 뜬금없다는 발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러 조건들 또 충족될 과제들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다가 막판의 분위기는 보니까 뭐 조금 가능성이 있기도 한 것 같다. 이렇게 요 정도. 최민희